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선을 12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후보는 그동안 회복과 성장이 먼저라며 기본사회 언급에 소극적이었고 10대 공약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 뭔지, 선거 막판 자신의 평소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후보의 발언과도 맥이 닿아 있는 건지 짚어볼 점이 많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단편적 복지 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 기본적 삶을 보장하겠다며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12일 앞두고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낸 겁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에 방점을 둔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선회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지나치게 갈등 관계로 모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뒤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이 후보는 제주 4.3을 5.18 민주화운동 등과 함께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경남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유세를 벌인 이재명 후보는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제도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에 관련 위원회까지 만들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들을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조하겠다는 건데 장세희 기자가 내용을 설명합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사법개혁 구상을 담당할 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잡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서 동시에 선별 기소와 권한남용 기소의 대표적 희생자입니다. 위원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역임한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백 교수는 1980년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정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산호맹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백 위원장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대법관 증언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서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5개 재판은 모두 재임 기간 중단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맞서 사법방해죄 신설을 비롯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며 이번 선거가 제2의 민주화라고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엔 배우자 설란영 씨와 딸 부부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문수 후보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권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법원장 특검부터 탄핵과 청문회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를 정조준한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방해제를 신설해서 정치 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범법과 독재란 표현으로 비판하며 방탄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총통제로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례 없는 이재명 독재,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 길목에 들어와 있다. 김 후보의 부천과 광명 유세 현장엔 배우자 설란영 씨와 딸 부부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개 활동에 소극적인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제 아내는 부로 2공단에 가면 세진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노조위원장 했는데 나흘 연속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집중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내일은 별다른 일정 없이 2차 토론회 준비에 전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단일화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회견을 자청해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0대 국무총리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국민의힘 역시 토론회를 마친 이후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자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언급되는 투표용지 인쇄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이전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례 여론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이 후보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설득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뜻도 밝혔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0대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들었고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2차 TV 토론 이후에도 지지율 추이를 계속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마 최소 2차 TV 토론이 있는 내일 이후에 여론 변화의 추이를 좀 볼 것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전 투표일인 29일 전 전격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보듯이 그 단일화라는 것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아버지의 고교 선배라며 진정성과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김문수 모델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논의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제기한 이른바 당권 거래 의혹을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단일화를 조건으로 당권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친한계에선 야합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대선보다 당권에 눈독을 들이는 듯한 모습,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은 지난 21일 최근 친윤계에서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시기였단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구태들의 숙주찾기용 단일화엔 반대한다며 망하고 나서 당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친한계에선 당근도 아니고 당권 거래냐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를 넘겨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트로이 목마가 되지 말라며 의혹 제기에 발끈한 한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지려는 개혁신당 측의 전략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단일화에 있어서 사실 주도권이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혁신당 측은 연락을 받았다는 친윤계 인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권 거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이해유도죄 위반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동안 성장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해왔던 이재명 후보.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는 건지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재명 후보가 일도 양단식 분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후보의 오늘 메시지를 성장이냐 분배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겁니까? 네, 이 후보 스스로가 정의 내린 게 있는데요. 이 후보의 정의로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다. 오늘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이른바 책임 국가제인 셈인데요.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오늘 메시지 확실히 복지, 그러니까 분배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0대 공약에도 안 들어가 있고 좀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들고 나온 배경 뭐라고 봅니까?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잇따라 공개되면서 기존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해졌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기존 지지자들이 실제 투표장까지 나오게 하는 게 외연 확장 못지않게 남은 시간 동안은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토론회에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의 선명성 경쟁을 의식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회복이나 성장이 우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기존 메시지와는 배치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 성장과 분배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기본사회위원회의 명칭부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의 약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땐 공약집에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씩 임기 말까지 연 100만 원을 주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았지만 이번에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같은 개념적인 표현만 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담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포퓰리즘 논란을 감안해서 수위조설에 나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게 말하면 성장과 분배를 다 잡겠다. 다시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또 반대로 말하면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후보 스스로도요. 오전에는 기본사회가 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후에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방점을 찍는 부분이 그때그때 다른 게 사실입니다. 내일 TV 토론회에서도 경쟁 후보들이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공약 진정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완주하겠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 없다. 이런 뜻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겁니까? 네, 이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날 이런 회견을 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경우에 지지율 상승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후보 회견문에 완주를 강조하면서도 단일화 불가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는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추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염두를 좀 해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이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만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는 건데 국민의힘 쪽과 생각의 차이가 현재로서는 너무 커서 단일화 실현 가능성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수치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밤 2차 TV 토론회가 있는데 그 이후 변화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를 선대위에 영입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상자는 과거 자신들이 이른바 김건희발 낙하산이라고 공세를 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주장하면서 김 여사 측근이라던 인물을 선대위 부본부장급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담당자 문체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영입 인사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서울보증 상임감사 선임을 두고 김건희 여사발 낙하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낙하산도 타고 온 비행기는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비행기인지 알 수가 없는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금융권 경력 하나 없이 임명된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에 대한 보은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소위 내란 종식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김 전 행정관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선거 다 이긴 것처럼 아무나 다 개별적으로 영입하냐거나 영입 당사자인 김교훈 국민참여본부장을 향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반발이 쏟아지자 영입을 철회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에 윤여준 총괄위원장이 직접 경과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무선에서 나온 실수라며 문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영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5시간 만에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탄핵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도 국민의힘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부정적 여론에 사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여론 지형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오늘 발표된 MBS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지켰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일주일 만에 8%포인트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그만큼 결집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였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가 떨어졌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주 2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지층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특히 보수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보수층에선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7%포인트 줄었고 김 후보 지지는 8%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에선 이재명 후보가 42%, 김문수 후보 36%로 오차범위 내였고 지난주 접전으로 조사된 부울경 지역에선 김 후보 43%, 이재명 후보 36%로 오차범위를 살짝 넘었습니다. 단일화가 거론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호감이 있다고 답한 개혁신당 지지자는 지난주 12%에 이어 14%였고 이준석 후보가 호감이 간다고 답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21%에서 34%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첫 TV 토론에 대해선 42%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답했고 이준석 후보 28%, 김문수 후보 19%, 권영국 후보 5% 순이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이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파손됐다고 북한이 먼저 공개했습니다. 대형 사고를 지켜본 김정은은 범죄 행위라며 크게 분노했고 내부 기강 해이를 우려해서인지 순항 미사일 도발도 강행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함경북도 청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띄우던 중 균형이 무너지면서 배가 좌초됐고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지켜본 김정은은 격분했습니다.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한미 당국은 북한이 무리하게 측면 진수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조된 함정의 옆면이 바다를 향한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띄우는 방식인데 배 뒷부분이 먼저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간 뒤 바닥에 구멍까지 나면서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영국의 안보 연구기관은 파란색 방수포로 덮인 구축함이 함수 부분은 육상에 걸쳐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북한은 2013년 당시 최대 크기인 1,600톤급 구축함이 서해에서 좌초된 사실을 숨기는 등 대형 사고를 은폐해왔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부분, 어차피 외부적으로 실패가 드러날 가능성. 북한은 오늘 청진항과 가까운 선덕비행장 인근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고로 어수선한 군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 2시간 뒤 체포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 가서 소주를 마신 거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이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려온 검은색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쾅 치고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받친 차량은 앞부분이 박살났고 충격에 밀려나면서 옆에 서 있던 2대가 추가로 파손됐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장에는 사고를 당한 차량이 아직도 이렇게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차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는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119에 자동 신고됐습니다. 음주뺑소니를 의심한 경찰은 보험사 직원을 통해 운전자를 현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차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까지 만들었지? 이 정도로 해갖고 했으면 만치 이상인 것 같은데. 사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돌아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소주 2잔을 마셔서는 나올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보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경찰의 뒷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려고도 했는데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뒷짐을 진 채 머리와 몸으로 경찰관을 밀어붙입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또 다른 경찰을 주먹으로 칠 듯 위협합니다. 점점 행동이 거칠어지는 남성. 경찰관의 팔과 뒷덜미를 잡고 유도하듯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허벅지에 맞고 제압됩니다. 자기가 유도왕인데 유도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잡고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된 거죠. 검거된 남성은 길을 가던 시민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고 팔과 목을 잡는 등 이제 폭행을 제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이른바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지입니다. 1심에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오늘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이 이 부분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 회사 3곳과 500억 원대 소송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담배의 중독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병원 복도의 뒤에 계단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 121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폐암에 걸린 흡연자 3,400여 명에게 지불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한 건 지난 2014년. 2020년 1심 재판부는 폐암 발생에 흡연 외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는 게 입증되지 못했다며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공단은 매일 담배를 한 갑씩 20년 피우거나 30년 이상 흡연할 경우 소세포 폐암 위험이 54배 높아지고 소세포 폐암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 또한 9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단 측 주장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흡연을 할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석 달 내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고요. 만약 공단이 이길 경우 담배 회사의 폐암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흡연 문화와 담배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거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미용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건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살 빼는 약을 사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 오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에선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인데 이낙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입니다. 관광객과 통역사들이 일본어와 중국어로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약이 그렇게 자기한테 효과를 크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펜터민 약을 사러 온 관광객들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이다 보니까. 조제약 봉지에는 이렇게 일본어와 한자로도 복약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주는 의원엔 일본어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고 온라인 홍보도 활발합니다. 일부 의원은 공항이나 호텔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외국인들 대기하고 있는 차인가 해가지고요. 공항 가시면 영어는 자체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기는 해요. 펜터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남용하면 마약처럼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일본에선 미승인 약품이고 중국에선 비만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됩니다. 그렇다 보니 약을 처방받기 위해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目的はこれです。やっぱりコストが高い。効果がないかもしれない日本では。非要吗？因为韩国这边的人都比较瘦，这个吃完了之后。 K 의료 관광이 다이어트 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파크 골프는 비용도 저렴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인기 스포츠로 떠올랐습니다. 높아진 인기에 지자체들은 온라인 예약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막상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은 예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탐사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주먹만한 공을 치는 어르신들. 오케이.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경기에 집중합니다.
항상 잔디밭을 걸으니까 푸른 잔디를 보고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좋고요. 몰랐던 친구도 다 알게 되고 너무너무 이 친목 관계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클럽 하나로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는 운동도 되고 사교에도 좋아 중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동호회 회원수는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18만 명에 달합니다.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고 현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예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분산이 되면 안전사고도 예방이 되고.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4홀이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주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주 이용자인 노년층에겐 온라인 예약이 생소하기만 합니다.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한두 팀, 서너 팀은 뭐 기본적이죠. 그 정도 기다리는 건 뭐 전혀 문제 안 되시죠? 네, 문제 안 됩니다. 컴퓨터로 하든지 휴대폰으로 하든지 나이 든 사람들 그거 할 줄 알아요? 모르죠. 예약제가 도입된 곳에서는 예약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평일 예약의 3분의 1을 지역 동호회에 우선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동호회 안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동호회 만약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예약해야 돼요? 그냥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자식에게 예약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못하고 되게 아들, 딸들한테 다 맡기는 거지. 이거 며칠 날 내 아이들을 만들어서 그 자로 좀 신청해달라. 이게 부탁을. 파크골프 주 이용층인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장용욱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투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에 7만 4천 달러대까지 뒷걸음질 쳤던 비트코인. 이달 초부터 연일 오르더니 결국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넘기며 시총 4위 기업인 아마존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상원이 달러 가치와 똑같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이 컸습니다.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비트코인 ETF를 비롯한 투자 상품의 기관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에 진입한 것 같고요. 제도와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심리적으로 지지력을 제공. 세계 각국의 재정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국채 등 기존 안전자산이 흔들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서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매력적으로 부각합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퇴임 전 50만 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지나친 과열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도 거셉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려면 음악 서비스까지 구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끼워 팔기라고 판단하자 유튜브는 광고 제거 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2년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A씨.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보기 위해 가입했지만 원치 않는 상품이 결합돼 불만입니다. 광고 없이 그냥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약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끼워 팔면서 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만 따로 판매하지 않고 음악 서비스를 함께 끼워 팔아온 탓입니다. 실제 2021년 22%대였던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은 지난해 2배 증가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프리미엄 기존 상품은 유지하면서 음악 서비스를 뺀 영상 전용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현재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9개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 그다음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갖추는 측면, 그 두 가지가 저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와 가격은 한 달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해외 주요국들이 10,000원 초반대에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국내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요즘 SNS 광고는 지루하면 바로 건너뛰기를 당합니다. 처음 몇 초 안에 시선을 끌어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기업 광고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는 물론 신입사원 경쟁률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드디어 한타가 열립니다. 스포츠 중계석에서 캐스터가 소리치고 스마트폰이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스마트폰 광고 같지만 한 음료 회사가 내놓은 광고입니다. 정신없는 화면이 궁금증을 자극하며 6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주차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 앞으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이내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일반 주차장에 세웁니다. 국내 조선사가 내놓은 디지털 광고로 코믹한 도입부가 화제를 모으면서 공개 20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광고 인기가 기업에 대한 관심까지 이끌어내며 올해 신입사원 지원자 수도 2년 전보다 66%나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B2B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틀을 깬 광고를 통해서 대중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 광고는 특히 첫 5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일명 건너뛰기가 익숙한 젊은 층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쇼폼이 일상화가 되면서 광고 15초도 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이게 광고가 맞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짧고 강한 임팩트로 무장한 광고들이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충이 어딨어?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주요 지역 민심을 듣고 대선의 향배를 짚어보는 결정 2025 지금 민심은 오늘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인 경기도, 그중에서도 최근 인구 유입이 많은 하남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인천과 함께 대선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해온 곳 중에 하나라는데요. 고이동 기자가 하남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대선 한 차례를 제외하곤 경기도 하남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대선 후보는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전국의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곳인 셈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엔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경기지사 출신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평가는 더 구체적입니다. 포천 백운교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잘했잖아요. 대북 송금도 한 거나 진배 없어요. 한 거지 그건. 2번 했는데도 아무 비리가 없고 GTS 같은 것도 다 그 사람이 다 해가지고 유치를. 김문수 후보 그 예전 그 소방관의 그 갑질했던 그것도 생각나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호불호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논란이,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한 책임론이 선택의 걸림돌이란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통령 나오려면 정확하게 받을 거는 받고 다 해야지. 뭐 그전에 뭐 형수한테도 욕도 하고 뭐 말하면 다 거짓말이고. 그때 계엄이 용납이 돼. 잘못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돼. 두 쪽이나도 지금 현 상태가 내란 여력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답니다. 다만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시민도 많았는데 남은 TV토론회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남서도 내 전쟁터에서도 투표를 했어요. 양편의 그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해서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대선 토론을 보고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개된 MBS 여론조사 결과 경기 인천 지역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10%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9%였습니다. 하남은 최근 신도시 개발로 10년새 인구가 2배 넘게 늘었는데 후보들이 새로 유입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 상태는 괜찮은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인천을 찾아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무식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 총생산이 2,6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이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40% 선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선입니다.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만 줘서 국가 부채 대신 가계 부채만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말이 그런데 맞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네, IMF가 올해 말 기준으로 추산한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주요 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는 자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은 11개의 비기축 통화국을 따로 묶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가 국제 무역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원화로 발행하는 정부 채권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 후보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와 증가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9년 말 이후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는 5%대로 미국보다 2.6배, G20 평균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일본은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대로면 2060년엔 나라 빚이 5,400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더 나쁜 겁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 한 명이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2,400만 원인데 2050년이 되면 8,600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는 위축되고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등 경제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여러 개 내놓았고요. 실제 실현되면 100조 원 이상이 들 거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많다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각종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건데요. 두 후보 모두 비는 나라 재정에 대해선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없어요. 세스펑크가 몇 년 동안 났었고 그게 국가 채무로 쌓이는 거거든요. 빚을 더 내려면 나중에 어떻게 갚겠다, 이런 방안까지 같이 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뒤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유대인 박물관 주변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경 이곳에서 서성이던 한 남성이 행사장에서 나오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And he shot this young couple. And he ran inside and yelled something.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t's a young couple about to be engaged. 용의자는 시카고 출신의 30살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범행 직후 경비원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가자 지구를 위해 했다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습니다. So to look into ties to potential terrorism or motivation based on a bias-based crime or a hate crim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끔찍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반유대주의 테러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에서 불과 2km 떨어진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가자지구 재점령을 내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반대 시위가 이스라엘 대사관 등에 집중됐었다고 전했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로마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평민 출신입니다. 3세기에 걸친 로마의 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제국의 행정체계를 재편했고 305년 전례 없이 황제직에서 퇴임하고 은퇴했습니다. 황제들 가운데 스스로 절대 권력을 내려놓은 건 없던 일입니다. 채소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권력은 잡기도 어렵지만 절대 권력에서 내려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내려와서도 평탄하게 살기도 쉽지 않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의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사흘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일부 지지자들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시스템으로 지난 대선을 이겨놓고 무슨 부정선거냐고 하고 이준석 후보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만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아직도 의리를 따지는 겁니까?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 내부는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는 표정입니다. 반성과 자중을 얘기합니다. 선거 원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보수층까지 갈라놓은 게 과연 누굽니까? 선거가 한창인 지금 왜 대중 앞에 나타나냐는 겁니다. 하필이면 부인의 또 다른 명품백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제이미 목사의 D사백에 이어 이번엔 C사백 2개가 등장합니다. 모습을 드러내면 낼수록 구설만 커질 뿐입니다.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공정과 상식을 대변했던 인물답지도 않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다시 황제로 복귀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심은 양배추를 보여줄 수 있다면 권력자도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신중했고 권력을 떠났을 때 소박했던 그는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5월 22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현자는 어디로였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오늘 한낮처럼 기온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대기가 불안정한 만큼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밤부터는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가 17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가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춤하겠고 토요일에는 경기와 강원, 남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